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, 저도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도대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, 뭔데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는 걸 때문에 난리냐. 그래서 산업구조조정이랑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본원적인 출발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구조조정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이거죠.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,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업들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냐.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저희 은행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특정한 산업이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플레이어들 내지는 그 산업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밑에 보면 수급 부분들 그리고 기업 구성들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최적화할 거냐, 이게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거죠. 자, 두 번째가 이제 해운산업 구조조정 역사 부분입니다. 84년, 97년, 2008년,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2015년, 16년 이 턴들을 보면 한 8년에서 10년 단위로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어요. 해운산업이. 근데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도요, 구조조정의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80년대, 이 84년도에 했던 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. 그 정책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. 정부가 81년도에 해운조선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선박량이 급격하게 느는데 요 시기죠. 운임은 곤도박질 치기 시작하고 아까 그 앞에서 들여왔던 그 많은 중고 선박들이 이제 난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선박들은 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업체 내에서 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 부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다 일어납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항선사가 난립하게 되고 용대선이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갖추어지는 거죠. 자, 그러면 84년도에 해운산업 합리화를 뭐 했냐 한번 보자 이거죠. 이겁니다. 외항선사 통폐합했어요. 그리고 선사가 자본으로 간다고 이때 배를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. 그렇죠?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확보하고 경비 절감했는데요. 83년이 지나고 나서 딱 3년 후에 해운시황이 다시 호황으로 올라갑니다. 97년도에 외환위기 전에 구조조정을 했었어요.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해운기업한테 부채 비율 200%를 요구했고, 즉 아까 했던 대기업 중심으로 요구를 했고, 우리나라 선사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채 비율을 97년도에 7,200% 정도까지 갔다가 한 330%까지 줄입니다. 부채 비율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는 거예요. 그게 항만이 됐든 선박이 됐든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선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 이후에 2000년도까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. 즉 선대 자체 배를 결국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이 해운산업이 이렇게 망가진 책임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취해서 그 정책에 따랐던 선사들이 결국은 아까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진짜 그게 사실인지. 이 세계 선사는 이 시기에 엄청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. 즉 M&A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의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, 내가 부족했던 항로들, 즉 아까 유럽 선사들이 그동안 계속 힘들어했던 게 북미 항로 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북미 항로 쪽을 어떻게 하면 강할 거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M&A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올립니다. 반면에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부채 비율 200%라는 데 걸려가지고 실제로 거의 발주를 못하고 용선을 늘려요.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. 높은 고가의 용선료 때문에 결국 한진해운, 현대선선 내지는 국제선사들 다 힘들게 됐다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머스크 같은 경우 용선 비율하고 사설 비율이 아주 절묘하게 한 4대 6선을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. 하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대 8까지 벌어져요, 이게. 그리고 2011년, 12년 이후에 오면서 이것들이 아까 했던 머스크와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. 결국은 한 요 10년에 해당되는 요 시기에서 결국은 선사들 간의 경쟁력이 아까 봤던 마켓시어뿐만 아니라
확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자, 이제 금융위기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.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전후에 5년간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. 07년하고 08년도 이후, 즉 08년도 4.4분기 이후에는 최근 한 이 기간의 5년 평균을 거의 못 넘어갑니다. 운임이 뒷받침 안 되고 수익성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선사들이 이 앞에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운이들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선박 확대하고 용대산하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공급 과잉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황에서 운임금 나가니까 다시 국제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. 84년도, 그 다음에 87년도,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. 과거에 구조조정 한 2번 해봤는데 실제 해운업 특성을 무시하고 구조조정하니까 안 되겠더라. 그래서 해운업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.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정부가 앞장서서 다 하던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. 즉 주도권을 채권단 주도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들어오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뭐 계획전환이라든가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이나 시장에서 투자라든지 펀드라든지 아까 했던 캐피탈 마켓 자체에서 이것들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봐라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. 실질적으로 그 산업 구조조정에서 그 굉장히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잘 됐다고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GM입니다. GM에서 구조조정했던 가장 큰 틀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하나가 뭐냐면 GM이라는 회사를 요즘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그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올드 GM과 뉴 GM으로 나눕니다. 즉 부실 채권을 가진 애들은 몽땅 다 올드 GM으로 놓고요.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거나 잠재력이 있는 것들은 다 UGM으로 몰아넣습니다. 근데 재미난 거는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.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.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때 금융 컨설턴트 그동안 예를 들면 GM이라는 회사를 계속 컨설팅했다는 그 아서 헬런가 하는 그 컨설턴트가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. 그 시사점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하고 떨어뜨릴 수 없다. 두 번째는 10년 단위로 계속 구조조정을 반복해왔고 실질적으로 해외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면 자동차, 항공기 산업, 정부주도 이만큼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. 이게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. 여기 정부에서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진짜 구조조정에 대한 매뉴얼,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아까 했던 뭐 순환보직을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뉴얼이 있으면 순환보직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그 방향성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죠. 한국의 산업 환경에서 그 사전적 구조조정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.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구조조정들은 기업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뭔가 손을 댈 수 없을 때 대부분 다 구조조정으로 넘어옵니다. 그래서 이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사전적 구조조정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아요.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사후적 구조조정을 합니다. 아까 GM 사례, 자야 사례 대부분 다 사후적 구조조정을 해요. 즉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구조조정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거든요. LG카드, 하이닉스. 이 구조조정 성공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회사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. 좀 나쁘게 말하면 버티게 한 거예요. 한 2, 3년 동안 죽지 않을 만큼 진짜 호흡기 따라주고 버티다가 시황이 개선된다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패턴들을 보였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해운 시장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육 증가율이 거의 10%, 7%, 6%, 5% 될 때는 가능했어요. 하지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2, 3%대로 가는 지금의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아까 했던 구조조정을 하면 도저히 사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겁니다.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.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해요.
그러니까 너무 그 이해관계자들 내지는 필요한 전문가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 지금 해운산업, 조선산업 구조조정할 때 전문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피력을 했을까요?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조선산업, 해운산업 구조조정할 때 금융위 주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융위 주도의 구조조정에 국내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냐 이거죠. 이거는 사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